(1.76), (0.06)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상할 수 있으신가요? 좌측은 리버풀의 전반전 기대 득점 값을 의미하며 우측은 맨시티의 전반전 기대 득점 값을 의미합니다. 리버풀 팬들이 걱정하던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와의 2연전을 모두 2대0 완승으로 끝내버린 아르네 슬롯. 이제 더 이상 아르네 슬롯에게 시험때 쉬운 일정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죠. 맨시티의 화력을 완전히 잠재우며 7연속 무승의 늪에 빠뜨린 리버풀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려 85% 우승 확률에 진입. 향후 5경기만 더 진행하면 전반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11승 1무 1패, 2위 아스날 첼시와 무려 9점 차, 아차하면 전반기가 끝날 무렵 두 자릿수 이상 승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독주 체제에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는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보다 더 압도적인 운영을 보여준 터라 오히려 2대0으로 끝난 게 아쉽다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리버풀이 맨시티를 완전히 지배했다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아르네 슬롯이 어떤 준비를 하며 맨시티를 압도할 수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의 묘수. 아르네 슬롯의 리버풀이 정말 무서운 부분은 상대 전력에 맞춰서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맨시티가 6경기 무승을 기록하고 있다 한들 선수단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수준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슬롯은 결코 90분 내내 경기를 지배하며 상대를 짓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간단히 경기 전체 스탯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최종 스코어는 2대0, 하지만 점유율은 44대56, 패스 성공도 344대 469로 맨시티가 더 높았습니다. 상대 진영, 상대의 하프 공간에서 기록한 패스도 133대 242, 맨시티가 거의 2배 가까이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페널티 박스에서의 터치 수치도 29대 30으로 맨시티가 또 더 높습니다. 하지만 슈팅은 18대 8, 유효 슈팅은 7대 2, 기대 득점 값은 3.38대 0.78. 세밀한 기록으로 보았을 때는 되려 리버풀 팬들이 2대0으로 이긴 것에 아쉬움을 표할 만합니다. 3-4골 이상 득점할 수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이죠.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기대 득점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 정말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대 득점은 단순히 득점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은 퀄리티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라서 다른 세부 지표를 볼 것도 없이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경기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리버풀이 맨시티를 압도할 수 있었을까? 지공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다.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위에 경기 스탯이 말해주듯이 아르네 슬롯은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는 3가지 이유로 좁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버풀은 지공 상황에서의 메이킹 능력이 좋은 편이 아니다. 두 번째, 역습 상황에서의 홀란드 변수가 높아진다. 세 번째, 중원에서의 경합 우위를 토대로 볼 소유권을 탈취하는 편이 낫다. 간단히 1, 3번은 공격적인 이유, 2번은 수비적인 이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공 상황에서의 메이킹 문제.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버풀은 상대를 하프라인 아래로 밀어넣은 상황에서 득점하는데 능한 팀은 아닙니다. 전세계 어느 팀도 로우 블록을 뚫는데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리버풀이 맨시티를 공격하는 데 있어 로우 블록을 마주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볼을 리버풀의 수비 진영에서 컨트롤하며 롱볼 전개로 한다거나 센터 서클 주변에서 볼을 컨트롤하며 미드블록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은 상대 수비 진영에서 1차적인 압박을 통해 공격 찬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선취 득점 장면으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왼쪽에서 로버트슨이 볼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시면 리버풀은 7명의 선수가 하프라인 아래 내려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하나 더 유리한 상황으로 어느 지점에서든 패스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맨시티로 보면 최후방 수비 4명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어와 있습니다. 맨시티답게 최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빌드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죠. 하지만 이 자체가 함정입니다. 결국 조직적인 압박을 위해서는 공격수의 움직임에 따라 미드필더가 붙고 미드필더의 움직임에 따라 수비수들이 같이 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하프라인 위로 넘어오게 되면 센터백도 하프라인 근처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버트슨은 여기서 아놀드에게 패스를 주게 됩니다. 아놀드가 볼을 받는 시점에서는 이를 탈취하기 위해 강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압박이 들어오는 만큼 여기저기 공간이 발생하죠. 아놀드는 여기 이용하여 롱킥으로 대각선으로 길게 뿌려줍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보다 명확하죠. 앞서 말한 대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수들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다 보니 하프라인 위에서 라인이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우 블록을 형성하면 지금과 같이 공간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센터 서클 기준으로 아래 지점에서 볼을 소유하며 맨시티의 압박이 들어오는 것을 역이용하기만 기다린 것이죠. 높은 라인에 관통하는 아놀드의 대각선 킥 치명적입니다. 곧장 풀백과 살라 1대1 구도가 형성됩니다. 이 킥 하나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모두 스프린트하면서 체력 소모를 해야 하고 수비수들이 안정적으로 라인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이후 살라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드필더가 복귀하고 있죠. 살라는 계속해서 풀백과 거리를 좁혀줍니다. 이후 왼발로 파포스트를 향해 크로스, 각포가 반응하고 있죠. 각포의 선취 득점, 어떤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낸 것인지 아시겠죠? 1차적으로 계속해서 맨시티의 압박을 받기 위해 낮은 지점에서 볼을 소유하며 최종 수비 라인이 높이 올라왔을 때 대각선 롱킥을 활용하여 공간 창출을 의도한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패스 한번 미스로 역습을 허용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우리 공간에서 다이렉트 성향의 볼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이 좋겠죠. 또 다른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아놀드가 우측 스토퍼 포지션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맨시티는 높은 지점에서 압박을 하며 패스 미스를 유도하려 합니다. 평상시에 리버풀은 현 지점에서 그라벤베르 혹은 메갈리스터를 활용하여 1차 패스를 주며 볼을 전진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6번 선수들에게 빠질 수 있는 패스기를 모조리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쇼패스 필요 없습니다. 아놀드의 롱킥, 곧바로 살라 아케 1대1 매치업을 만들어줍니다. 굳이 압박 좋은 맨시티 상대로 중앙을 거쳐가며 쇼패스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후 아케가 좋은 수비로 클리어링을 해냅니다. 다른 각도로 보실까요? 맨시티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시죠. 그라벤베르, 메갈리스터로 향하는 패스길은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더미런을 통해 소보슬라이로 향하는 공간이든 뭐든 중앙에서의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패스를 차단하려는 의지가 보이죠. 하지만 롱킥 딸깍 하나면 끝난다. 아르네 슬롯은 이처럼 상대 압박을 쇼패스로 풀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위리겐 클롭처럼 다이렉트 볼을 활용하여 맨시티를 상대했죠. 이를 데이터로 확인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좌측은 수비 라인을 의미합니다. 리버풀의 선취 득점이 이어지고 난 다음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어느 만큼 높이 올라오는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리버풀은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당기고 그로 하여금 발생하는 뒷공간을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우측은 PPDA라는 말이 상대가 평균적으로 몇 번 패스를 시도했을 때 우리 팀의 수비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말해줍니다. 대략적인 압박 강도를 알 수 있지만 경기 내용을 보신 분들은 리버풀이 얼마나 볼을 돌리지 않고 빠르게 방출했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수치가 낮죠. 아르네 슬롯이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이해하셨겠죠? 지공을 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 맨시티를 하프라인 아래로 밀어넣게 되면 홀란드 억제가 힘들어진다. 결국 맨시티의 득점은 홀란드에게서 발생합니다. 리버풀은 로우블록 상황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방어하는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홀란드로부터 만들어지는 득점 루트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풀어지며 발생하는 역습 구도, 두 번째로는 높은 지점에서의 공격 작업 중 발생하는 역습 구도. 간단히 둘 모두 높은 지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압박 관련해서 먼저 봅시다. 왜 그렇게 리버풀이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강하게 넣었던 것인지 홀란드의 득점 사례로 보시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에드레송이 중앙에 볼을 소유하고 있는데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높은 지점까지 라인을 당겨놓고는 골키퍼에게는 압박을 안 했습니다. 본래 골키퍼에게 압박하게 되면 다른 필드 플레이어에게 공간이 열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맨시티의 경우 골키퍼 주변을 압박하지 않는다? 이 롱킥 하나가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에데르송의 롱킥이 그대로 최전방으로 향하죠. 애매하게 압박 라인을 당겨놓게 되면 지금의 롱킥 하나로 센터백 대 홀란드 1대1 구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반다이크가 경합이 좋다고 한들 최후방 수비수로 있는 상황에서 홀란드와 1대1 싸움을 한다? 그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죠. 더 넓은 화면으로 봅시다. 이렇게 최후방 수비 라인이 하프라인 근처에 머물게 되면 이 롱킥 하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리버풀이 그토록 압박을 미치게 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경기 장면으로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칸지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이 순간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압박이 느슨했습니다. 홀란드가 센터 서클까지 내려와서 고메스를 당겨놓고 곧바로 뒤로 뛰기 시작합니다. 압박이 느슨해지니까 센터백의 롱킥이 쉽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반다이크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브렌트포드전과 리버풀전의 차이는 반다이크 유무라 봐도 무방합니다. 반다이크가 오른발로 이 볼을 쳐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다이크가 아니라 어중간한 선수였다? 이 킥 하나로 먹혔을 확률도 꽤 높습니다. 이 장면만 보시더라도 왜 리버풀이 그토록 중앙 압박을 강하게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높은 지점에서의 공격 작업 중 발생하는 역습 구도를 봐야 하는데 조금 안타깝지만 아예 리버풀이 센터 서클 위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도가 최선의 장면 중 하나인데 여기서도 압박을 받으면서 계속 뒤로 갑니다. 고메스랑 반다이크가 주고받으면서 슬슬 하프라인 뒤로 가고 어느 순간 센터 서클 아래로 내려가면서 맨시티 선수들을 당겨줍니다. 여기서도 맨시티의 높은 라인이 보이시죠? 카메라 하나의 수비, 미드 공격 모든 라인이 다 보입니다. 얼마나 간격이 좁은지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장면이 없어서 레알전을 가져와 보면 사사이 구도에서 브라임 자리를 홀란드라 보시면 됩니다. 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긴 하겠지만 리버풀이 평상시 2-3-5 포메이션을 활용하는데 여기서 홀란드가 떡하니 중앙에 있다? 아찔하죠. 아르네 슬롯은 결코 맨시티의 로우블록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볼을 뒤로 뺐습니다. 압박을 의도적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결론, 사실 세 번째 이유, 중원에서의 경합 우위를 토대로 볼 소유권을 탈취하는 편이 낫다. 이 얘기까지 해야 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서 이번 영상에 쓰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르네 슬롯이 맨시티를 상대로 정말 침착하게 잘했습니다. 지공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는 와중에 롱볼, 경합, 압박 세 가지 포인트로 경기를 끝내버렸으니 본인이 의도한 대로 결과
결과값을 가져갔다 얘기할 수 있겠죠. 루이스 디아스의 펄스9, 중원에서의 경합 우위 등등 더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다음 영상에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